더정치 인터뷰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나오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 현장 뛰느라고 많이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거를 굉장히 많이 치른 굉장히 백전노장 정치인이신데요. 이렇게 선거를 하시면은 막 엔돌핀 같은 게 좀 솟아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막 솟아납니다. 아, 그런가요? 옛날에는 조금 힘들 때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하면서 너무 지금 우리 당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당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정세가 워낙 이게 복잡한 데다가 네. 또 시민들도 어려운 점 많은데 이 선거에서 쟁점이 제대로 안 되고 전부 온통 신경이 남북 관계에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거를 하면서 아침에도 제가 광화문 앞에서 절을 계속 했는데 이제 빈 택시가 많이 지나간다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체감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거는 역시 선거 현장 같아요. 기사에는 그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현장에 이제 오늘도 이제 끝나고 서울역 앞에 서계동 그런 도시 재생 사업한데 만리동 이렇게 거기하고 연결돼 있던데 네. 제가 다녀보면 그런 거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역세권으로 재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가서 현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가 많이 다니면서도 못 만났는데 선거 때가 되니까 그 아주 깊이 골목 구석까지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선거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정치인 김문수 하면 경기도 부천에서 국회의원 하셨고 경기지사 하셨고요. 또 대구에 지난번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셨고 서울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서울시장으로 나오시게 된 이유를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뭐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대구는 중고등학교 조금 살고 그 다음에 한 2년 넘게 살았는데 실제로 한 10년을 못 살았고 네. 또 부천에도 제가 실제로 20년을 못 살았는데 서울 산 거는 26년이 넘더라고요. 네. 제 인생에 가장 오래 산 데가 서울이고 여기서 공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장사하고 다 했는데 그래도 정치적으로 여기서 지역구를 가지지 않았다 이것뿐이지 살기는 역시 제일 오래 살아서 역시 다녀보면은 내가 서울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 네. 의욕을 상당히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출마를 하면 당선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네. 좀 박원순 현 서울시장한테 좀 많이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예. 이번에 또 혹시 낙선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당선에 좀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이번에는 제가 사실 어려운 선거인 줄 알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후보로 아무도 안 나오는 것 자체는 안 맞다 싶어서 저는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자유기업, 자유언론 이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당인데 그런 가치를 충분하게 외치고 또 그런 가치에 따라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나왔는데 역시 최근에 특히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보도량이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문제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전혀 과거에 아마 구청장 선거만큼도 주목을 못 받는 네. 완전히 선거 분위기가 실종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군요. 조금 답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이미 서울시장을 7년 했고요. 네. 이번에 3선에 도전했는데 아무튼 여론조사를 보면 박원순 시장 지지도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7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박원순 시장은 지난 7년 동안 사실 첫째 가장 문제는 서울을 이전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으로서 상당히 문제다. 저는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도 이전 이런 것도 제가 늘 반대해왔고 지금도 통일이 되더라도 수도는 서울이라 해야지 평양으로 간다든지 세종으로 간다든지 이거는 통일에 맞는 수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점이 가장 박원순 시장의 기본 생각과 그
그런 면에서 가장 큰 문제다. 두 번째는 오늘도 지금 서부역, 서울 서부역 그 앞에 있는 서계동 지역을 제가 한번 다녀봤는데 도시 재생사, 마을 만들기, 벽화 그리기 뭐 이런 거를 위주로 서울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 이런 걸 뭐 공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공원이라고 고가도로 하는 게 이건 싹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철거해야 된다. 예, 철거를 싹 해야 맞죠. 뭐 다 주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 말씀이 아니라 그 서계동이나 청파동 이 서부역 앞에 있는 이 지역도 뭐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예를 들면 일본 록봉기 이런 데보다 위치가 훨씬 좋거든요. 네. 서울역에서 불과 200m도 안 떨어져 있는 그곳에 슬럼 중에 너무 슬럼, 제 어릴 때 살던 판잣집보다 더 슬럼화된 데를 가지고 계속 화장실 냄새도 나지요. 뭐 전혀 소방도로도 없지. 이런 데에서 또 빈집이 많아요. 그런 집을 계속 마을 만들기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서울의 낙후를 말하지 발전이 아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이 도로 같은 거 많이 막히잖아요. 막힌 데를 뚫어주는 게 시장인데 그 뭐 인구가 줄고 도시가 자꾸 하향화되는데 그것을 뭐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완전히 다르게 서울 자체가 동경이나 북경 이상으로 더 빠르게 더 훌륭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멋지게 한번 디자인하고 멋지게 좀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비전이라고 할까요? 김문수의 서울은 네. 뭐 선거 구호도 좋고요. 아무튼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네. 김문수 시장의 서울시는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서울은 제가 자유다라는 그런 자유다. 캐치프레이즈를 네. 내걸었는데 요지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박원순 시장이 계속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사유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도시계획에 맞게 또 건축법에 맞게 한다고 하면 일단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은 일단은 갑질을 너무 많이 합니다. 찍어줘야 될 것을 규정에도 없는데 한강변 같으면 35층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장을 안 찍어줘요. 법적으로 50층 하게 되면 50층 해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도시 미관상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안 해주는 위주로 돼가지고 서울 시내 400개 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모두 원성투성입니다. 그리고 이 월드컵 대교라든지 다리 같은 것도 지금 벌써 2015년에 완성해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나치게 도시에 필요한 도로, 철도, 다리,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이 발전에 해당되는 부분을 너무 억제하고 그냥 현상 유지 내지는 약간 쇠퇴하는 하향 평준화를 박원순 시장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개발을 또 너무 많이 하면 이른바 도시의 난개발 문제 같은 거 그렇습니다.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점이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경기도지사라면서 도시 개발을 많이 해봤는데 요지는 도시도 계속 손을 봐야 됩니다. 서울이 600년 넘은 도시이기 때문에 낙후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동경이라든지 북경 같은 데에 비해가 서울이 너무 뒤처져 버리면 나라 전체가 격이 떨어지고 불편해지고 또 교통은 막히고 집은 낙후되고 또 공원이 부족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계적인 대표 선수,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서울이 동경이나 북경하고는 어느 정도 더 아주 뭐 빨리 발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발을 안 맞춰주면 우리나라 전체가 쇠퇴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많이 개발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첫째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 네. 철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더 놔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는 올림픽 대로 같은 경우도 지하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 지금 너무 막히거든요. 강변북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상습체증, 그 서부간선도로 이런 데는 지하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GTX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부터 서울 거쳐서 인천까지도 가는 GTX 노선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3, 4호선 또
급행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9호선만 급행인데 더 시켜야 되고 그래서 교통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또 학교 주변에도 서울이 학교가 대학만 40개가 있지 않습니까? 40개 주변에 대학 주변에도 스마트 캠퍼스 타운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그곳에서 창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상당히 주거 환경도 괜찮은 쪽으로 여러 가지 시가 인센티브를 줘서 제대로 개발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도 드리고 또 대학 주변도 더 경쟁력을 높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교통 쪽에 엄청나게 많은 공약을 네.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이 엄청난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돼요? 대부분 재원이 다 민자입니다. GTX, ABC 노선도요. 그거 다 민자로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대로의 지하화나 강변북로의 지하화, 경의중앙선의 지하화,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양재부터 한남대교까지 지하화, 그 다음에 남태령에서부터 사당동을 거쳐서 동작대교까지 지하화, 이런 것들이 제가 공약한 건데 거의 다 민자로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물론 들어가면 통행 요금이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민자로도 할 만큼 서울은 아주 인구가 밀집이 돼 있어서 재정을 꼭 많이 투입하지 않더라도 민자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건설하고 하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너무 그 돈과 사람과 권력과 이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는 이런 부작용, 이런 효과, 뭐 이런 데 대한 우려 같은 건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 점 이제 계속 많이 주장하고 아마 박원순 시장도 그 점 때문에 서울을 차라리 옮겨야 되지 않느냐 또는 일부 분할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못한다면 개발을 억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논리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행정을 해보면은 인허가권과 재정, 세수를 지방으로 많이 나눠줘야 됩니다. 서울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중앙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과 세수를 지방으로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지. 건물을 뭐 예를 들면 정부 청사를 지방에 옮기면은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네. 그거를 옮기는 위주 또는 서울을 억제하는 위주로 가면서 중앙 권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 분권 또 재정의 일정한 정도 지방 세수를 늘려드리는 이런 쪽으로 분권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의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네. 미세먼지에는 뭐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또 서울시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정책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30% 저감, 이걸 이제 공약하셨는데요. 자, 서울시하고 또 중앙정부가 해야 될 정책도 있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이제 환경기사입니다. 제가 76년에 그러시죠? 국가기술 자격, 네, 환경기사 네. 자격을 따서 저 개봉동에 있는 도로공장에서 2년 동안 환경기사, 환경책임자로서 일을 했고요. 네. 국회에서 10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 6년을 환경위원을 했고 환경노동위원회. 네. 또 경기도지사 할 때도 제가 미세먼지 잡고 팔당 수질 1급수로 지금 바꿔냈습니다. 그만큼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정치인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첫째, 미세먼지를 30%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서울시의 환경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디젤 차 중에 노후 차량. 오늘 아침에도 제가 광화문에 내거리에서 1시간 반 동안 인사를 계속했는데 사실 디젤 차 중에 조금 노후화된 네.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많이 발생합니다. 배기가스. 이런 거는 과감하게 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보조금이 좀 들어갑니다. 그 네. 예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또는 가스차, 수소차 이런 것들로 바꿔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건물이 난방을 하는데 보일러가 좀 노후됐다든지 난방유 자체가 조금 부적합할 때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그린 빌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 전체, 광화문
광장이든지 서울 광장이든지 이런 데도 나무를 더 심어줘야 됩니다. 물론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서울이 숲으로 가득한 숲속의 도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훨씬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 청소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고 물로 닦는 것 이상으로 물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미세먼지 인공 강우를 전에 북경 올림픽 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물 청소입니다. 비 온 다음에 미세먼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서울은 한강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서 훨씬 도로나 또 지하 공간, 지하철 이런 데를 물로 훨씬 더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서울의 미세먼지 측정 자체가 한 구에 하나, 그것도 사람 코높이가 1.5m 이 높이가 아니고 뭐 동사무소 3층 옥상에다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청 같으면 덕수궁 안에 담장 안에 그 높은 데다가 해놨습니다. 이거는 현재 미세먼지 측정되는 것보다도 보행하는 사람이나 지하철을 타거나 지하도를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는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로 인체 건강을 중심으로 측정 장치를 제가 5배 늘리겠습니다. 한 개 하는데 1억 드는데 국가에서 50%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노인시설 이런 데는 소위 미세먼지 취약층인데요. 이분들에게는 그냥 간이 측정 장치 한 1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런 거를 하나씩 나눠드려서 언제든지 자기 교실이었든지 자기 방이었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그래서 확실한 측정과 또 과학적인 방식으로 하는데 뉴욕, 런던, 도쿄 다 미세먼지 잠재 성공했습니다. 우리 서울만이 우리 박 시장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반드시 잡아서 시민 여러분 마스크를 벗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중국 네.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같은 건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중국하고도 협력도 하면서 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거기에 제일 적합하게 목소리 낼 사람은 김문수라는 건 아마 정치권에서는 다 아시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옛날 한참 됐습니다만은 2005년 초에 북경에 가서 탈북자들의 무해 통행권, 네. 중국을 그냥 지나서 캄보디아나 베트남으로 갈 때 무해 통행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의원들하고 하다가 중국 공안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그런데 저는 북경에서 그 공안들이 호텔에서 기자회견하는데 우리를 두들겨 팼기 때문에 저는 사과받기 전에 안 나오겠다 해서 제가 11시간 이상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과를 받아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 할 말은 하고 또 우리 미세먼지 같은 거는 해야 되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은 지금 중국 왕안순 북경시장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걸 보면 그 협약에 따라서 연구하는 것이 직화, 숯불 구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과제나 받아서 하는데 이건 상당히 난센스죠. 그래서 저는 볼 때 중국하고 여러 가지 기후 분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오염원이 어떤지 이런 걸 봐서 당당하게 하고 협력할 건 협력해서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자, 서울시의 고민 중에 하나가 네. 일자리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청년들 취업하기가 참 힘들다. 네. 서울시장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공직자인데요. 자, 일자리 대책, 서울시의 어떤 일자리 늘려갈 수 있는 보관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많이 갖고 있는데 첫째, 저는 경기도지사 8년 하는 동안 8년 내내 전국 일자리 절반 이상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은 물론 이제 경기도하고는 다르게 제조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아주 적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3차 산업 내지는 4차 산업 분야 이렇게 되는데 서울은 제일 큰 장점이 대학이 4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 또 좋은 병원이 많잖아요. 이 동북아시아의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가장 좋은 병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외국의 여러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협력해서 연구기관이나 서울이 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적인 그 인재가 많이 있는 데가 서울입니다. 네. 이런 점을 활용을 해서 투자 유치를 하는데 연구소 같은 거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한 거는 판교에 우리가 한 1,000억을 들여서 경기도에 건물을 지어서 GE, 제너럴 일렉트릭, 네. GE가 세계 1, 2 기업이죠. 거기에 연구소를 제가 유치를 하는데 6개 빌딩을 거의 공짜로 드렸습니다. 그 GE CEO한테 물어봤습니다. 세계 GE 연구소가 20개가 넘는데 세계에서 연구 환경이 제일 좋다. 왜? 물론 그 건물도 제가 싸게 좋게 줬지만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우수하죠. 학력이 우수하고 그리고 승부근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 과제를 하나 잡으면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는데 그만큼 한국이 굉장히 고급한 두뇌 인력이 많고 학력이 높은 데기 때문에 저는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학 주변을 스마트 캠퍼스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용적률을 더 들여서 거기에서 대학 주변에서 캠퍼스 안에 못 들어가지만은 그 바로 대학 담벼락 옆에 좋은 빌딩에 연구소도 만들고 또 거기에 창업 센터도 만들어 가지고 젊은이들한테 꿈을 펼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훈련된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중국, 베트남 등으로 해외로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적인 인물들을 많이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는데 서울시가 좀 체계적으로 네. 그렇게 해야지 뭐 젊은이들한테 돈을 얼마 나눠준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실력을 쌓고 또 그 기회를 들여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자리 정책까지 좀 여쭤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만 네. 뭔가 이제 남북 교류 시대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서울시장으로서도 이런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를 정책으로 이어갈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은 어떠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는 대통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네. 지방자치단체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했던 거는 개성이 특히 원래 경기도인데 6.25 때 그만 북한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개성 송악산 같은데 나무를 심어 드리는 거 너무 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문화재가 아주 400년 도읍지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하는데 도와드리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서울은 가장 시급한 것이 우선 한강 하구가 지금 중립지역으로 막혀가지고 이 한강으로 배도 못 들어오고 완전히 물류가 막혀 있습니다. 원래 서울은 항구입니다. 600년 이상 이 항구 도시로서 뭐 여기 마포든지 영등포, 광나루, 여의도 이런 데가 다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제가 첫 번째로 북한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강 하구 지역에 퇴적토가 많은데 그런 걸 이제 같이 개발해서 반 나누고 네. 그거는 이제 서로 반 나누게 됐습니다. 네. 나누어서 서로 이익을 보고 그다음 그 물길을 열어가지고 그 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 배를 타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가지만은 북한에도 뭐 해주든지 뭐 가까운데 얼마든지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남북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경평축구라든지 문화예술 교류든지 하는데 네.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서울 사람들이 아무래도 탈북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결핵 그 중에서도 오래돼서 잘 안 낫는 거를 다재내성 결핵이라고 합니다. 다재내성 결핵은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한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그 다재내성 결핵이든지 공동 전염이 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퇴치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소나무 재선충병이든지 이런 것도 북한에 있는 그런 소나무 재선충병이 1위로 바로 우리나라에도 바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공동 방제 그리고 북한강도 지금 북한에서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서울까지 흘러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수리 연구 이런 것들 할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지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으면 뭐 한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겠습니다. 대학 간에도 교류를 할 수 있죠. 물론이죠. 예를 들면 네, 우리 네. 서울대학하고 또 김일성 대학하고도 교류한다든지 공과대학들을 이 대학 간의 교류 뭐 엄청나게 언론은 물론 또 하겠지만 네. 많은 교류가 서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남한의 수도가 아니라 남북한 통일의 수도로서 그런 꿈을 가지고 남북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약간 정치적인 질문 몇 가지 네. 좀 드리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캠프가 지금 네. 당사에 설치되어 있는데 왜 네. 당사에다 하셨나요? 돈이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처음에 갑자기 그 서울시장에 나오라고 당의 권유를 받았는데 네. 저 사실 돈이 없다. 저는 뭐 너무 돈이 없어서 사무실을 얻을 능력이 없다. 그걸 빚을 내는데 빚을 내면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당사를 좀 쓰자. 그럼 뭐 써라 이래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자유한국당 중앙당에서 만든 지방선거구가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 네. 였고 또 추가한 게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현재 2개까지 남아 있고, 김문수 후보님께서 선거구호를 좀 따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하신 걸로 전 기억을 저는 하는데요. 서울은 자유다. 그리고 그게 이제 김문수 예. 후보님의 그리고, 선거구호군요. 예, 그리고 체인지업 바꾸자. 박원순 시장 한 7년 했으니까 이제 한번 바꾸어서 네. 제가 만약 한 7년 하면은 확 바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좀 바꿔보자. 이 2가지를 주로 많이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 예. 중앙당이 김문수 후보님 서울시장 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실 텐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 많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당 지지도가 지금 많이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민주당보다 너무 낮고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또 이 민주당보다 또 더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선거해 보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수록 또 우리는 그만큼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겁게 우리가 서민들 민생이든지 단 한 표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려울 때 뭐 정당 탓을 하고 또 뭐 대통령 지지가 너무 높다. 뭐 높은 건 좋은 거지만 네. 우리한테는 사실 불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악정고투를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내부를 성찰하고 다시 한번 우리 내부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뛰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인데요. 네.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패배하고요. 네. 그 이후에 어떤 뭐 혁신하는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잘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못했다. 그래서 어떤 좀 더 점들을 못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특히 젊은이들을 못 얻고 있는 거죠. 아, 네.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비상위원회를 할 때 대학생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다들 웃더라고요. 네. 대학생위원회가 그거 되냐. 우리 당은 청년을 45세로 했는데 45세도 잘 없는데 어떻게 대학생을 어떻게 하냐. 그냥 무조건 한 명이라도 하자. 안 되면 우리 집에 자녀들이라도 한 사람 잡아자. 하자. 그래서 했는데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지지율이나 득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안 나타나지만 네. 우리 나름대로 방향을 계속 젊은이들한테로 많이 들어가야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네. 상황이고요. 자, 서울시장은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도 하고요. 네. 중앙정부하고 이제 협력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떻습니까, 관계가? 뭐 저는 뭐 특별히 좋은 건 없습니다만 예. 제가 이제 좀 비판도 많이 하죠. 예. 그러나 이제 서울시장으로서의 협력은 뭐 일반 국무위원회의 일보다는 서울시정과 관련된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든지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남북관계든지 이런 서울시정과 관련된 일이 많이 있을 건데 네. 그것을 서울시장으로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대변인으로서 서울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 경험이 제가 경기도도 있고 그렇죠. 서울도 있으니까 네. 지방의 그 어려운 점을 국무위원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기회 안 주고 네. 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을 넘어섰는데요.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상보다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높잖아요. 높은 이유는 첫째는 소통을 잘한다는 건요. 네. 그게 뭐 우리가 비판할 땐 쇼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저도 뭐 일부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소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또 더구나 대통령으로서는 그거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두 번째 높은 이유는 남북관계에서 지금 현재는 일정한 정도로 하여튼
막혔던 것을 뚫어내는데 만약에 지금 확실한 핵폐기, 북한의 핵폐기 그리고 또 북한에 납북됐던 납북자의 송환, 네. 북한의 개혁 개방이 동시에 이렇게 잘 나아갈 수 있다면은 네. 지지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당을 떠나서 저는 꼭 잘 되기를 바라고요. 네. 다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 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좀 최저임금 너무 갑자기 올려가지고 물론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처럼 16, 15 막 계속 올리면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에 너무 정규직만 해라든지 근로시간을 너무 줄여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자리 질은 높아지지만 양이 좀 줄지 않겠나. 네. 그럼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못 얻고 또 더구나 골목에 다녀보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음식점도 그렇고, 공실률도 많고, 그렇고, 그 다음에 대기업도 지금 뭐 정경련 이런 것 막 거의 너무 압박을 하는데 저는 대기업을 너무 압박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잖아요. 문제 있는 거는 고치지만은 그러나 기업인들 길을 살려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또 경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약간 좀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 또는 이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 말고 김문수 후보 나를 지지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이유를 좀 쉽게 설명을 하시라고 요청을 한다면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안철수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기업 여기에 대한 소위 보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뭐 확고한 생각이 아직 없는 미숙한 상태라고 보고요. 아, 그런가요? 저는 옛날에 그래도 민중민주주의, 상당한 좌파적인 데서부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자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외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저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박원순 시장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가요? 예, 삼모고 삼파가 바로 안철수 시장 후보가 아니냐. 그래서 두 분이 박원순, 안철수가 오히려 비슷하죠. 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의 후보자로서는 지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한테 막판에 네. 좀 양보해라, 사퇴해라 이런 거 요구할 생각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지금 선거하면서 남 보고 사퇴하는 소리는 안 합니다. 안 제가 하셨죠? 뭐 그거는 예. 예의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물론 알아서 하는데 본인이 그래도 박원순 시장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경력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잘 못하면 그것도 안철수 후보의 책임이 있는 거지. 뭐 저는 뭐 직접 책임은 없습니다만 네. 그런 면에서 본인이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후에 좀 네. 보수 정당을 좀 혁신시키고 개편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뭐 그 이유는 생각을 못 해보고요. 다만 우리 자유한국당이 아까 말씀처럼 젊은이들하고 함께 가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네.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상당히 잘못 알려진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자유통일을 지지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뜨거워야 되지. 마치 남들이 볼 때는 우리는 통일을 별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 반대하는 반통일 것처럼 비슷하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통일 이미지가. 세력처럼 이렇게 비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다만 너무 북한이 세습 독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는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말 북한의 주민들도 생활도 개선되고 또 그다음에 기본적인 참정권이나 또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고 신앙의 자유도 보장되는 그런 북한이 통일이 돼가지고 발전됐으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국민들하고 많은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자유한국당에서 좀 네. 많이 혁신 네. 이런 거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혁신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님은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네. 탄핵 반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반대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되는데 저는 뭐 그건 너무 좀 심하다 보고요. 저는 이제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이야기하는 사람도 우리 쪽에서 있는 사람 중에 상당히 있어요.
저는 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간에 임기 전에 탄핵이 되거나 임기 마치더라도 구속되는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건 당이 뭐 같다 다르다를 떠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되는데 또 그 전 대통령이 또 구속되고 국정원장이 3명 연속 다 구속되고 뭐 국방부 장관도 다 구속되고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바로 올바른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불행하고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으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또 맞는 것 물론. 아닌가요? 그런데 책임을 진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을 한다든지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이 된다든지 이명박 대통령처럼 구속이 된다든지 꼭 그래야 되느냐. 저는 그런 것은 이제 안 해도 될 정도로 평소에 모든 감시장치나 비판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 또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후부터 누구라도 구속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제 탄핵이 확정이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사실은 뭐 탄핵 반대 집회가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공산주의자다, 사회주의자다,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 그 집회가 이제 주말마다 계속 열리고 있고, 그분들을 어떻게 좀 우리 사회가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인데, 첫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4년형을 받았잖아요. 네. 저는 그건 좀 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사법부에서 한 건 아닌가요? 물론 사법부에서 했지만 예. 지금 사법부가 독립이 되겠다 이래 보는 분도 별로 없거든요. 사법부가 상당히 이런 정치 재판, 특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아무래도 청와대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서운해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서운해도 시키는 할 수 대로. 없죠. 그건. 그럴 것 서운해도 일반 국민들 상식도 법관들이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신경을 쓴다 하면은 뭐 수긍할 수 있는데요. 청와대나 대통령이 시켜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의식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4년형을 받을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있느냐. 그 점을 저는 오히려 묻고 싶고. 그럼 우리가 흉악범들을 우리나라에 사람 몇 명 죽여도 과연 24년씩 살렸느냐.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이 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혹한 정치 보복 뭐 이런 것들은 또 그다음 대통령이 뭐 2명씩이나 연달아 구속돼야 되느냐 이런 점에서는 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깊이 한번 멀리 내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 보복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 뭐 당연히 이런 그렇게 안 말씀이시네요.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젊을 때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셨고요. 그것도 좀 상당히 좀 굉장히 좀 개혁적 노동운동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정치를 하셨고, 국회의원, 경기지사 이런 것들을 하셨고, 지금 서울시장 예,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직업은 정치인이신데요. 정치 해보니까 정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러나 이 정치라는 거는 민심 위에 떠 있는 파도와 같은 것이지 민심을 떠나면 이 정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서 늘 민심을 타고 가는 그런 거품과 같은 것이 정치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후보님은 내가 정치를 하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운명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권, 저는 혁명운동을 하던 사람이 네. 감옥도 갔다 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 와서 상당히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 북한 같은 데 태어났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총살 한 10번 더 당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저는 너무너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 북한의 동포들, 정말 2,500만 동포들이 우리와 같이 자유와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을 꼭 앞당겨야 되는데 그런 제 나름대로 사명감과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 나는 넥타이가 어색하다. 아직도 나는 넥타이가 어색하다. 이런 책을 쓰신 일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넥타이 메고 계시네요. 뭐 넥타이 지금 나름대로 맸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하는 게 좀 촌놈 같죠? 아닙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인터뷰 질문 자체가 조금 불편한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그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좀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서울시장으로 또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칠 것도 많고 더 발전시킬 것도 많은 서울시라고 봅니다. 저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 대한민국의 수도, 그리고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통일의 수도로 또 그리고 유라시아 이 방대한 대륙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 서울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유라시아 대륙의 자유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이 더 빛나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 작은 힘이라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